무자공학 한번 봅시다. 112페이지에. 여러분 대서장을 통해서 다 배웠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한 의미로. 가나선이라고 말하는데, 가나란 부처나 조사의 말씀인 공안, 저 선문답의 대화 언어를 읽다 마음의 눈으로 읽어보면서 참고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부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공부한다는 것을 가나다 하는 말이시나 마음의 눈으로서 읽어보면. 여러분 책을 보는 것을 공부한다 그러죠? 그냥 눈으로 책 보면 안 되죠. 마음의 눈으로 책을 봐야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 이것을 공부라 그래요. 마음의 눈으로 가나다. 부처님의 그 불조의 말씀을 재판의 그 판례로 해서 자기의 사상을 심화하게 하는 수행이고 훈련이다. 가나선의 대성자 대종고가 주장하는 가나란 조주 무자를 간하고 참고하는 수행입니다. 1700공안 가운데 특히 조주 무자를 찾아내서 참고하도록 한 것은 대로부터 비롯되는 가나선의 역사적인 의미다. 가나선은 조주 무자 공안을 유일한 공안으로 해서 참고하고 참선 공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가나선의 시작입니다. 자, 그 대에서 부추밀에 대한 답에 다만 전도된 마음, 사량, 분별의 마음, 생을 좋아하고 사를 싫어하는 마음, 이거 생사의 차별심이죠. 직연해에, 이것도 지혜의 마음이죠. 조용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것도 이거 차별심입니다. 이러한 차별, 분별심의 마음을 한꺼번에 꽉 누르고 그 누른 곳에서 무자 화두를 참고하라. 어떻게?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질문하면 조주는 없다. 무라 했다. 이 무라고 하는 한 글자야말로 온갖 잘못되고 그릇된 지각을 쳐부수는 무기다. 이 무를 깨달으려면은 유무의 상대적인 의식으로 이렇게도 안 되고, 도리로서 무를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의식으로 사량해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동자를 굴리는 그런 자기의 행동을 머무른 곳에 두어서도 안 되고, 말하는 그곳에 생활을 삼아서도 안 되고, 무사한 가운데 머물러서도 안 된다. 무사한 가는 것은 멍청한 상태에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시된 공안에 곧바로 받아들이셔도 안 되고, 문자 가운데에 무자의 증거를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한결같이 행주자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무자 공안을 참고해 들고 정신 차려 참고해야 된다.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일상생활 가운데 잠시라도 놓치지 말고 이와 같이 공부하게 되면은 한 열흘 만에 곧바로 스스 깨닫게 될 것이다. 자, 대해는 일체의 분별, 차별을 억누르고 조주 무자 화두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안을 참고하는 가나서는 일체의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참선 수행 방법이며, 이러한 공안 참고로 해서 일체 사량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근원적인 자기 본래심을 깨닫도록 한다. 말하자면 가나선의 공안은 자기의 본래심의 불성을 깨달아 비추어 보는 도구다. 여러 가지 1700 공안이 있지만은 조주 무자 공안을 참고하는 것이 대로부터 비롯되는 가나선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조주 무자 공안만이 가나선의 참된 참구의 본질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봅시다. 자, 문제 제기.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나아가서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중국 선정에는 개, 돼지, 온갖 닭, 짐승들, 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중생이 같이. 그러다 보니까 개, 짐승 이야기가 수없이, 농기구 이야기가 선문답에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옷 입고 밥 먹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는 거, 이 모든 생활이 그대로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모든 생활을 깨달음의 본래심의 대화로 전개하는 것이 선문답이랬죠. 중생의 범부심, 범부의 대화는 이것은 차별, 분별심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와 본래심의 대화의 차이점이죠. 개가 지나가니까 그러면은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저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는 말 누가 했죠? 열반경이 했죠. 열반경뿐만 아니라 대성경전에서 일체 개성, 법화경에서 일체 개성에 일체 모든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 자, 대성불교에서 한결같이 자각의 주체, 붓다가 될 수 있는 주체를 불성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조주는 무라 그랬어요. 무. 그러면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개는 일체 중생 속에 안 들어갑니까? 왜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고 했습니까? 의심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러면 부처님 말하고 조주의 말하고는 부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돼, 조주는. 그렇다고 조주라고 하는 인물도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라. 당대 고불이라고 하는 조주 또한 조주의 말을 그냥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또 취급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은 이야기했는데 왜 조주 스님은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공안에 무심이 일어난 것이 문제제기가 됩니다. 이 문제제기를 대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걸 가나서는 읽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조주와 그 스님과의 대화 내용을 읽는 겁니다. 읽으면서 읽음의 문제를 묻자 공안을 참구를 통해서 자기 불성을 개발하는 수행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가 되지 않으면은 묻자 공안을 참고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해. 힘을.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가 의심이 없고 어떤 문제가 과제가 없는데 거기에 몰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공안 참고는 의심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 참고할 수 있는 힘, 추진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추진력.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추진력을 만드는 것은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의 추진력을 가지고 물을 참고함으로 해서 자기의 깨달음의 문을, 집의 문을 열어주는 이러한 수행 구조 체계가 묻자 공안이다.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의심을 억지로 일으키려니까 이게 참고가 안 된다. 그런 주장도 묻자 공안에 대한 문제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원적인 의심이 되어야 되고 자기 구도적인 의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피상적으로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의심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억지의 조작성입니다. 조작성. 천만 가지 의심을 모두 이 주체적인 한 의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의심을 여러 가지 잡다한 의심을 갖고 의심을 일으키면 이건 잡다한 분별심에 떨어져 버리죠. 이 때문에 이 분별심에 떨어지는 잡다한 의심의 번뇌 망념의 의심을 묻자 공안을 참고하는 하나의 의심에다가 응집시켜야 된다. 응집시켜. 이 응집을 구도심으로 응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안을 타파하고 의심이 깨어지면은 바로 천만 가지 의심이 일시 없어지게 되죠. 공안이 타파되기 이전에 어디까지 오로지 공안과 대결을 해야 된다. 만약에 한 공안을 버리고 또 다른 문자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나 경전상의 의심을 일으키나 다른 공안의 의심을 일으키나 세간일의 의심을 일으키나 한다면은 이것은 악마의 권속이나 다름없다. 결코 자기에게 부여된 공안을 안이하게 긍정해서도 안 된다. 하고 함부로 마구 사량 분별해서도 안 된다. 모든 의식을 사량이 미치지 않는 곳 비사량의 경지죠. 집중시켜서 본래심의 경지에서 마음이 어디에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묻자 공안을 참고함으로 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것은 늙은 쥐가 소뿔 속에 들어가 꼼짝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이 경어대사 참선곡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오로지 하나의 의심 묻자 공안을 참고하는 거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문제 제기를 다 응집시켜야 됩니다. 이렇게만 참선이 된다. 이러한 사실 공안선의 수행은 고대 인도인들이 요가 명상의 수행 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마음을 어느 한 대상에 묶어 두어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신 집중은 요가 수행의 본질입니다. 내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요가에서 영어 단어 요크가 나왔다 그랬죠. 요크는 무엇이냐? 말이 도망가지도 못하도록 말을 말뚝에다가 말꼬비에 꽉 묶어 두는 것이다. 자기의 의식의 대상을 의식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에다가 집중시키는 건 일경성이라 그래요. 삼매를 일경성. 하나의 경지에다가 꽉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러한 수행 방법과 구시다죠. 그래서 요가 수행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흐르고 있지만은 내용과 사상과 방법에 따라 다른 겁니다. 구조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대해 가나순도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처럼 모든 신심을 다하여 의심으로 응집시키고 있습니다. 요가의 수행은 자선과 고요한 명상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은 대해의 가나선은 공안을 참고하여 의심이 타파됨으로 인해 자기의 근원적인 본래심을 깨닫는 깨달음의 수단으로 하고 있다. 대해가 당시 단순히 좌선을 중요시하고 깨달음을 부정하는 묵조선을 고목선, 묵조사선이라고 배척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자기의 철저한 확신을 넣는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대보설에 보면 의심이 커야 깨달음도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안의 사명은 의심을 일으키는 수단입니다. 의심이 자기의 불성을 깨닫는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의심이 타파됨으로 철저한 믿음인 확신이 이루어집니다. 공안의 의심은 자기의 본래 부처인 그 사실에 대한 철저한 확신을 깨달음의 체험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문제 제기일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무자 공안 참고하는 법을 무문회계가 무문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무문관 48척가 있는 가운데 무문관 제1척인 조주 무자 공안이 무문관의 가장 중심입니다. 나머지 47척은 무엇이냐? 조주 무자 참고할 수 있는 보조 역할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문관은 조주 무자 공안을 참고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무문회계가 만든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무문회계가 선방의 수자를 자기 납자를 제접하면서 한칙한칙 납자들의 지혜의 안목을 넓혀주고 키워주게 하기 위해서 공안을 강의를 했어요. 공안을 강의한 것을 모한 것이 무문관이지만 그 중심은 이제 조주무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안을 강의하고 공안을 제창이라고 해요. 강의하는 것을. 이게 원래 중국 선언에서부터 이제 법문 제창이 나온 겁니다. 당대 송대에서는 전통적으로 선성이 법당에 올라가서 법문하는 것을 상당 법문이라고 그러죠. 상단 법문. 법당에 올라가서 법당에 오르는 것을 상단이라고 하라. 법문하는 겁니다. 부처가 되어가지고 법문하는데. 여기 이제 소참 법문, 상단 법문, 시중 법문이 있었는데 송대 이후부터는 교육하는 차원에서 당대 조사들의 공안을 제창한다. 이게 제창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벽암록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벽암록. 벽암록은 공안 100척, 전등록 가운데에 있는 유명한 공안 100척의 사례를 각기 다른 100척의 사례,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그 사건 해결에 대한 사례를 판례라 그러죠. 판례, 재판소에. 이 판례를 100가지를 모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혜의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강의하는 것을 제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제창이란 말이 공안을 강의하고 공안을 참고하면서 지혜의 안목을 키워주는 선생들의 선지식의 교육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교육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서홍스님만이 벽암록 제창을 해요. 지금 송대 선언에서는 이 제창이 계속 연결되어 갖고 일본에서는 매 결제 때마다 제창이 있습니다. 제창이 없는 선언이 없어요. 제창이 할 수가 있는 안목을 갖지 못한 선지식은 일본에서나 중국에서나 선지식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무문관 제창, 벽암록 제창, 임재록 제창, 유명한 어록이나 공안을 가지고 선생들에게 수행하면서 지혜의 안목을 키워나가기 위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강의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자, 공안 참고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그 무문회계는 무문관에서 제1척에 다음같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조주선사의 무자의 관문을 떨른다면은 그는 친히 조주를 만날 수가 있고 역대 조사들과 손을 함께 잡고 걸을 수가 있고 역대 조사들과 똑같이 눈썹을 결합해서 조사들과 똑같은 안목으로 정법을 보고 귀로서는 진리를 들을 수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라. 무자 공안을 참고해서 자기가 의심이 타파되고 깨닫게 되면은 역대 조사와 똑같은 지혜의 안목이 열린다. 여기 뭐래? 정법안장이라 그랬죠? 정법안장을 부족할 수가 있다.
조사들과 똑같은 경지가 되는 겁니다. 무자 공안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관문을 무자 공안의 관문의 조사관을 뚫어보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360골절, 84,000 털구멍. 이게 인간의 몸에 옛날부터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360골절, 84,000 털구멍이라고 인간의 육신 전체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이 온몸 전체가 의심 덩어리가 되어서 조주 무자 공안을 참고해 밤낮으로 이 문제에 집중해보라. 가나선에서 무자 공안을 참고하는 법은 소염의 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어 극건선사 어록 12권에 의하면은 오조법연선사가 원어 극건선사의 스승이 오조법연선사입니다. 어저께는 이야기했지만은 오조법연선사는 도둑놈 교육을 선교육에다가 비유했죠. 예, 이 유명한 선사입니다. 이 사람이 진재영이라고 하는 그 재상이 오조법연선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송초의 사대부들 재상들이요 선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유명한 선성을 찾아다니면서 참선을 했습니다. 소동파를 시작해서 뭐 장구성, 무국어사 장구성 뭐 여기서 유명한 재상들 참선을 하지 못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대종고가 사대부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서장이죠. 그만큼 사대부들에게 귀양살이하면서 대종고가 이걸 썼는데 왜 대종고가 귀양살이를 16년간에 했느냐 하면은 다혈질이다 이 친구가. 엄청난 다혈질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장구성이라고 하는 무국어사 장구성이가 그때 재상으로 있었는데 재상들끼리는 정치가들끼리는 그때 오랑캐족들이 몽고족 계통에서 중국이 몽고족의 나라를 세운 것이 뭡니까? 원대죠. 원대하고 명대는 또 한족이고 다시 청대가 또 원대죠. 이제 몽고족이죠. 이렇게 정치적인 한민족이 세웠다가 몽고족이 나라를 세웠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몽고족이 항상 침공해오니까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저놈들을 그냥 두서 안 된다. 전쟁을 하자. 아이고 전쟁을 하지 말고 화해를 하자. 저상들끼리 이제 의견이 충돌된 거야. 근데 장구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경파였죠. 이 친구도 좀 다혈질이라. 전쟁을 해서 완전히 싹쓸이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종고도 그래야지요.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재상들하고 논쟁에서 이 사람들이 져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장구성이도 기양살이에요. 대종고도 기양살이에요. 그래 가버린 거예요. 16년 동안 기양살이 하면서 그 오산 십찰, 국립사찰의 큰 사찰에 젊어서부터 주지가 되고 기세가 등등하던 사람이 기양살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적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견딜 수가 없죠. 편지로서 자기가 아는 사대부들에게 욱조선이 나쁘니까 요걸 닦아야 된다 하면서 편지를 계속 쓰면서 기양살이 하면서 참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선이 그래서 만성된 겁니다. 기양살이 안 했다면 가나선이 이렇게 훌륭한 선수행 방법이 안 나왔어. 그래서 이거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부 다 기양을 다 보내야 돼, 중들은. 그래야 뭐 가나선이 나오든지 뭔 선이 나오든지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종고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그러한 가나선의 대성자가 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시절 인연이 잘 만났어. 그래서 기양살이라고 하는 것이 선수행의 역사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을 원호 국건선사가 자기 스승 오조법연선사 시봉을 하고 있는데 재상 진재영이가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원호 국건사를 탐문하게 됐어요. 고향이 어디냐면은 지금 사천 촉입니다. 중국의 제가 촉지역이 삼국지에서는 누가 살던 데죠? 유비가 살던 본거지죠. 이 촉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국 사천요리, 사천성의 사천요리 하는 곳이 촉입니다. 우리나라 신라 왕자인 무상선사가 사천지역에 가서 선법을 펼쳤고 중국의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천 출신입니다. 선생들도 마조, 도일, 오조법연, 원호, 극건, 규봉, 종밀 전부 다 사천 출신이에요. 이 사천 지역이 끼리들이 있는 사람. 양귀비도 사천 출신이죠. 네.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재영이가 사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오조법연선사를 참문해서 법문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아 소염의 시 좀 잘 생각해보게. 소염의 시를 잘 생각하면은 자네
참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걸세. 그러면서 이 시를 일러줘요. 일단 풍강 환한성이요 통방심처의 진수정이라다. 비노 소금무사요 지오단난인덕성이다. 요 시를 불러줘. 요 말을 듣고 원호 국건선사는 밖에서 딱 깨달아 버렸어. 깨달은데 진재영이는 깨닫지 못해 버렸어. 그래서 원호 국건선사의 의록에나 대종고선, 원호 국건선사 제자가 누구죠? 대종고죠. 그래서 요 가나선 참구의 힌트가 되는 것이 요 개송입니다. 요 개송이, 자, 우선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 저택의 우아한 풍경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네. 지금 저 저택의 깊숙한 여인의 방에서 사랑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여인은 자주 자기 시녀의 이름인 소가 시녀 이름을 부르지만은 소옥이라고 하는 시녀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소옥이 부른 거 아니다. 사실 그녀의 속성은 무엇이냐? 소가라고 부르는 자기의 목소리를 담 밖에 기다리고 있는 낭군에게 알리기 위한 그 목소리다. 연애하는 시입니다. 연애시예요. 자,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없는 낭군에게 안방 깊숙이 앉아있는 여인이 창밖에 있는 낭군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킬 일도 없는 시녀 소옥 이름을 무작정 불러대면서 자기 존재와 소재를 알리고 있다. 즉 소옥은 양귀비의 시녀라고 볼수다. 양귀비는 담 밖에 있는 낭군인 알록산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별 볼 일도 없는 시녀 소옥이 이름을 불러댑니다. 입 밖으로 엉뚱하게 튀어나온 소가라고 하는 소리, 양귀비 마음속에 님에게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선종에서는 어느 문자와 본래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무자 공안을 창구할 적에 의심으로 응어러진 공안을 무라고 하면서 마음의 목소리를 튀어나오도록 하는 것은 님을 그리워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소가 부르는 목소리와 같다. 그리고 자기가 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목소리를 자기의 본래심이 알아듣도록 하는 것은 소가 부르는 그 목소리를 밖에 있는 낭군이 알아듣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조주 무자 공안을 창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자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귀비가 시녀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소가 부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무자 공안은 자기의 본래심을 깨닫게 하는 의심의 도구이다. 본래심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대문을 두드리는 기와 조각과 같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야, 소기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소가 부르는 게 아니라 무라고 하는 것은 무에게 본립이 있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무라고 하는 건 아니라 다만 무엇이냐? 님에게 소식을 전한다. 자기의 목소리를 밖에 있는 낭군에게 소식을 전한다. 자, 요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재미나게 한다면은 양귀비가 누구 첩이죠? 현종이지. 현종하고 양귀비하고 같이 한 방에 있을 적에 알록산이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종이 이제 왕실로 되돌아가고 양귀비 혼자 있게 되면은 이제 내 혼자 있습니다. 현종은 없으니까 내 혼자 있으니까 이제 담 넘어 들어오세요 하는 신호입니다.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야 알록산 당신 들어오시오 하면은 남이 듣죠. 그러니까 두 사람만의 신호를 어떻게 해놨느냐. 내가 시녀 이름을 부를 테니까 내 목소리를 듣고 그때는 현종이 없으니까 들어오도 좋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짜놓은 거예요. 짜놓으면 이제 현종이 되돌아가고 났으니까 자기 시녀 이름을 소가 부르는 거예요. 시녀 이름 부르는데 누가 의심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 목소리 듣고 아 현종이 없구나 했을 때 담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연애하는 시라고 합니다. 요것을 공안 참구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자, 무자 공안을 참구하면서 소기하고 요 시를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내가 이 시를 이제 선방에 맨 처음에 처철에 가갖고 통도사 경봉스님한테 소참 법문을 들으면서 화두를 받고 이 시의 이야기를 내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 그때 이제 경봉스님이요, 녹음기를 가지고 법문을 다 이렇게 하면 시자들이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 녹음기 안 나올 때요, 70년대 초쯤에는. 그러면 일제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해놓으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방선 시간 때 틈틈이 그것을 원고를 우리가 작성했어요. 작성해서 다음 법문 올 적에 쪼개난 팜플렛을 만들어갖고 이제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법회라고 하는 경봉신 법문집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처음에 몇 스님들 며칠서 참선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항상 의심을 갖고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이 시인데, 경봉심이 그 노인네가 허리가 구부중이고, 소가 해도 소기한테 별 볼 일이 없는 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무자공안을 참고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때는 경봉심이 간절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당연히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내가 이제 선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무자공안을 참고하는 그 방법을 그 노스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소참 법문 때마다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 많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참선 공부를 하면서 이 소기시를 외우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예, 나는 경봉심이 쓴 붓글씨로도 이 병풍글씨를, 반쪽짜리 병풍글씨도 요 갖고 있어요. 항상 내가 표고를 해두고, 비노소금무사 지효단랑 인덕성이다. 항상 생각하고 화두 공안을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